세계 전역에 일면 기사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실렸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처음에 평가했냐면 국민의 74% 정도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어요.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면 또 혼돈이죠. 왜냐하면 74%가 탄핵을 원하는 상황인데 원하는 대로 방향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시민들 어떻게 할까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한테 중국에 HBM 수출하지 마. 그러면 수출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이번에 중국이 그러면 요소 공급만 차단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 리튬, 갈륨, 히토리움 다 중국 거 씁니다. 다 중국 거 써. 그거 공급 안 하면 우리나라 15대 주력 수출 품목 이거 못 만들어요. 이런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을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닥친 거예요. 그게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죠. 근데 지금 이런 정치적 불안은 싸우는 것을 넘어서 이 소용돌이에 부딪히냐 마냐를 떠나서 스스로 난파될 수 있는 상황? 요즘 정치 경제 때문에 정말 무척 혼란스럽게 지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과연 한국의 경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또 개인적으로 기업으로 나라로도 궁금하신 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신 우리의 경제 전문가 김광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늘 이렇게 한국의 미래를 항상 예측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올해도 또 역시 책을 내주셨는데 네. 2025년 경제를 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신 거 뭐예요? 한국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네. 저는 이제 한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경제 전망이라는 이 제목, 이 단어 네 글자 경제 전망. 네. 이 단어는 한마디로 내년 경제 성장률이 몇일까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그건 경제 전망이 아니죠. 네. 예. 그래서 다른 어떤 연말에 나오는 책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유일한 책이죠. 대중서로서는. 예. 그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 책이 처음 발간됐을 때만 해도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기존에 나와 있던 전망치들은 한국은행, KDI, IMF, OECD 대부분 2% 중반을 전망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전망치를 제시했을 때는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은행이 결과적으로는 전망치를 수정했고 맞아요. 또 KDI도 수정했고 IMF도 수정해서 결국은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치했네요. 현재는. 네네. 근데 또 지금은 역시 우리가 당면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절대 일어날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던 비상계엄 선언과 비상계엄 해제 조치, 그리고 이 정치적 대치 상태의 장기화, 그리고 아마도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는 이제 내일인데 탄핵이 가결될 것인가 부결될 것인가. 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죠? 이런 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불확실성이에요. 네. 경제에서 자본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뭘 안 하는 거죠. 기업도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걸 안 해요. 네. 뭐 계획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장기화될수록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 발빠르게 전망치를 수정해서 제출한 그런 기관들이 이제 IB예요. 글로벌 투자은행들. 네. 여기는 발빠라요, 원래. 근데 다 이제 1.9% 언더로 또 제시를 하고 있죠. 아마도 IMF도 한국은행도 마음속으로는 1.9%를 기존에 제시했었어도 그거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아마도.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네. 1.9%가 도대체 어떤 숫자냐. 그러니까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 왔었다면 그때도 23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23년 경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때도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제 그랬느냐? 실제 그랬죠. 힘들었죠. 네. 이게 그냥 힘든 게 아니라요. 네. 저는 이제 이 정의에 부합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경제 위기라는 단어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경제 위기가 근현대사에서 1980년 이래로 3번 왔었어요. IMF 외환 위기, 네. 글로벌 금융 위기, 팬데믹 경제 위기. 이게 경제 위기예요. 그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는 아직은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네. 제가 좋은 경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나쁜 경제 맞아요. 어려운 경제 맞아요. 그러나 경제 위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경제 위기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진행해 주시는 분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면 좋아요? 좋지 않죠? 네. 아니 이건 정의에 부합하지 않죠. 정의에 그렇죠. 부합하게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 경제 위기일 때 나타나는 자본시장의 특징과 아닐 때의 특징이 달라요. 네. 특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도 경제 위기라고 상정해 놓고 부동산 시장을 볼 때랑 아닐 때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네. 완전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제하느냐가 굉장히 다른데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습니다. 네. 이런 걸 경제 위기라고 해요. 예. 우리나라가 아까 제가 경제 위기 3번 왔었다고 했잖아요. 역성장은 2번밖에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0.8% 플러스 성장했었어요. IMF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5.1%. 팬데믹 때 마이너스 0.7%. 2번 역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경제 위기입니다. 근데 23년을 경기 침체라고, 경기 침체는 하강 국면을 뜻해요. 사이클상. 네. 그럼 경기 침체 맞죠? 네. 그리고 왜 경험해보지 못한 경기 침체라고 설명했었냐고, 그렇게 전망했었냐면 1.4%라는 이 경기 침체적 성장률이라는 이 숫자가 경제 위기 3번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숫자예요. 그러네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경기 침체다. 그런데 중요한 건 24년 경제가 보시는 것처럼 2.2%로 반등한 것처럼 보이시지만 이게 바로 기저효과예요. 기저효과를 상쇄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1.4와 2.2를 평균해 보세요. 1.8 거기쯤 있겠네요. 그러면 네네. 쉽게 말하면 23, 24년이 1.8%의 흐름을 유지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L자형으로 이렇게. 네. 근데 올해도 역시 1.9%로 1%대 성장을 계속 유지한다. 굉장히 어려운 경제인 거죠. 네. 계속 침체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침체 국면,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어려운 경제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경제 속에 또 거대한 물음표가 등장했으니 추가적인 하향 조정이 사실은 불가피한가요? 그렇게 봐야죠. 정치적 대치 상태가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그게 실물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는 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치적 대치 상태,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에 하방 위험을 주겠구나. 이게 상방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부정적 요인이거든요. 네. 어떤 요인들이 있을지는 또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는 네. 네.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태국에서도 환전을 우리나라 돈을 뭐 거부했다. 뭐 이런 뉴스들을 봤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또 보이고요. 어떻게 이 여파가 계속 끼칠까요? 한국에 어떤 네. 영향이 있을까요? 이번 사태로 인한. 그 영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네. 물론 뭐 비상계엄을 뭐 45년 만에 발동시켰다라고 하지만 그때랑은 전혀 다른 경제잖아요. 네. 그럼요. 45년 전 경제고 예. 전혀 다른 경제고 그때의 외환 시장과 지금의 외환 시장을 그대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랬으니까 이때 이래요.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치적 불안이기 때문에 네. 물론 탄핵은 경험했겠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결국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는 거는 다 추론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겠죠. 추론. 예. 합리적 추론을 해보자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주제처럼 거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내 주재원들이 200여 개 나라의 주재원들이 네. 자국민 보호 조치를 발령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라는 경고음도 울렸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세계 전역에 일면 기사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면 기사로 실렸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신임도가 많이 추락한 건 사실이다. 예. 그럼 신임도가 추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대표적인 일이 첫 번째 외환시장이죠. 왜냐하면 외환시장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요. 네. 주식시장은 우리도 하루 종일 거래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외환시장은 하루 종일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이 금융 시스템 선진화의 과정에서 필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처음에 평가했냐면 이게 15년 만에 원달러 환율의 최고치를 찍었었던 이 일이 발생한 그 대표적인 이유는 가장 유사한 일을 먼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22년 1월에 있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거의 전쟁 수준이라고 판단을 한 거군요. 그때 전쟁 나면 러시아 전쟁 나요. 예. 루블화 갖고 있고 싶으세요? 그렇죠. 루블화 갖고 있을 거예요? 달러를 갖고 있을 거예요? 당연히 달러죠. 달러로 가죠. 네. 네. 그러니까 루블화를 버리고 달러라는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자 하는 움직임이 되고 일어났던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쟁에 준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대외적으로 인식한 거예요. 근데 역시 뭐 내일 일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탄핵이 가결될지 부결될지 이 이슈가 있게 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일에 따라서 또 다른 불확실성이 생겨요. 예, 가결됐다. 가결됐으면 그다음 이렇게 되겠지. 조기 대선을 치른다거나 국무총리가 대통령 그 권한임자로서 집행을 한다든가 네. 그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전개되는데 제가 탄핵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적 발언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걸 지지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탄핵이 부결될 경우라면 또 다른 물음표가 등장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아마도 이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를 또 발동시키고 또 발행할 것이고, 그죠? 정치적 대치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중요한 게 또 뭘까요? 지금 제가 대외 신인도 말씀드렸고 이게 외환 불안을 만든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이게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만들잖아요. 네. 세 번째. 증시에 또 영향을 그렇죠. 미치죠. 네. 여기에 한 가지 더 실질적인 요소가 뭐냐면 마침 왜 이때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12월이면 국회가 늘 지연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안 심의예요. 네. 늘 지연돼요. 그러니까 늘 지연되니까 이번에도 지연되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평상시보다 더 지연된다. 그러면 지연돼서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들이 이 정치적 대치 관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을까요? 거의 못하겠죠. 거의 못하겠죠. 그러니까 네. 평상시보다 더 지연되겠죠. 네네. 그러면 각 정부 부처는 예산이 얼마다라는 게 정해져야 그 예산 규모 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근데 그 계획을 못 세우죠. 그리고 1월에 집행돼야 될 예산이 있을 텐데
물론 공무원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작년 수준에 준해서 진행되겠지만 1월이면 해야 될 새롭게 계획해야 될 일들, 신사업들 이런 걸 못해요. 예를 들면 R&D는 좀 적절한 얘기가 아니지만 R&D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R&D 예산이 25에서 30조 원 정도 됩니다. 국가 예산이. 그럼 그 R&D 예산이 예를 들어 25조 원이다 라고 하면 거기에 민간 예산이 75조가 붙어요. 구조가 그래요. 네. 예를 들어 기업들한테 R&D 예산 줄 때 그 받을 만한 적정한 기업을 선정해요. 그걸 심의위원 자격으로 가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심의하는 겁니다. 네. 그럼 심의할 때 이 기업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주면 1억 그냥 먹어 삼키고 버리는 기업일까? 아니면 1억 받아다가 30억을 기여할 만한 기업일까를 평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심의위원들이 그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1억을 주는 게 맞을까 아닐까를 결정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심의 의결도 늦어지겠죠, 당연히. 예산이 확정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R&D 예산이 정해져야 민간 기업도 그러면 나 그 1억 받아서 나는 대신 2억 붙일게요. 이렇게 가정하고 예산을 주는 거거든요. 민간 예산 얼마 쓸 거예요? 매칭이에요, 매칭. 네. 정부 예산 이만큼 줄 테니까 너네는 이만큼 써. 쉽게 말하면 보조금인 거죠. R&D 보조금. 네. 이거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R&D에서 기술 개발하고 내년 뭐 이렇게 해. 반도체 장비 개발, 소재 개발, 예산 이런 건데 이게 지연되면 민간 R&D도 덜 붙어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게 경기 하방 압력인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경기가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가 뭘까요?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국가 신용도요?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들이 신용평가사들이 최근에 S&P나 무디스나 피치사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일이 벌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장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는 없죠. 네. 아무 영향이 없는데 사실은. 근데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겠죠. 높겠네요. 예,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다 만약에, 혹은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꾼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나라는 투자 적격한 나라가 아닙니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기존보다 투자 적격하지 않다. 그럼 외국인 자금이 더 빠져나가겠죠. 이 악순 아닌 거예요. 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 긴장감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우리에게 더 부정적인 요인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먼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네. 이미 한국 경제는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수출 수입도 그렇고 굉장히 관세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삼성이 흔들린다는 얘기도 들리고 저희는 이미 IMF에 준하는 위기 상황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 혼란이 더 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전 상황은 또 어땠나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저는 이제 이런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을 많은 분들께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이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닥친 거예요. 그게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죠. 근데 그 소용돌이 앞에 딱 닥쳤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배를 그 소용돌이를 잘 우회해서 항해할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승선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정치적 불안은 싸우는 것을 넘어서 이 소용돌이에 부딪히냐 마냐를 떠나서 스스로 난파될 수 있는 상황? 제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뭐 기재부 관련 산업부 관련 회의 그리고 계속 기업들의 경영전략 회의
비상 경영 전략 회의 뭐 이런데 참석해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전망하는지 의견도 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책적 대응이니 경영 전략적 대응이니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의견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한 가지 걱정은 뭐냐면 가뜩이나 트럼프 2.0이라는 소용돌이를 앞에 두고 있는 배가 이 소용돌이를 우회할지 여부를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고민을 못 한다는 거죠. 다른 정국 때문에 대내적인 리스크 때문에 굉장히 큰 마이너스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한테 중국에 HBM 수출하지 마. 그러면 수출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못 하겠죠. 안 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겠죠. 자, 오늘 여기 오기 직전에 조금 격양되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제가 아니다. 참 이게 국장급 회의인데 국장이 없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통상국의 국장급 회의인데 국장들은 이제 더 다른 걸 신경 쓰잖아요. 과장급 선에서 이 통상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생각해 보면 그 안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전달이 잘 안 되겠죠. 네. 전달하면 그거 볼까요? 열어볼까요? 정신이 없겠죠.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대응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중국이 그러면 요소 공급만 차단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요소 공급만 차단할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소 공급 차단으로만 멈출까요? 그럴 것 같으세요? 중국한테 반도체 공급을 안 하는데 네. 생각해 보세요. 중국한테 반도체를 공급 안 해요. 근데 중국이 요소 공급만 안 한다고요? 카드가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 소재, 리튬, 갈륨, 히토류, 게르마늄 다 중국 거 씁니다. 다 중국 거 써. 그거 공급 안 하면 우리나라 15대 주력 수출 품목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스마트폰, 모바일 통신기기라고 합니다. 모바일 통신기기, 가전제품, 또 컴퓨터 제품, 디스플레이 이거 못 만들어요. 이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0%입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이 우리나라 수출의 80%인데 그 주력 수출 품목 못 만들어요. 그럼 나머지 20%는 만들 수 있을까? 거기서 공급 안 하면 이런 거 만들 수 있냐 이거야 제 얘기는. 요소 공급 차단으로만 멈출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바짝 긴장하고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이거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대응할 여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자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필이면 이런 상황에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생겼을까 하는 정말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맞아요. 안 그래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거를 신경 못 쓸 큰 일이 하나 터져가지고 야.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문제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나라에 위기가 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중국이 요소였나요? 그때 요소 공급 차단. 네, 그때 한번 차단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네, 이거는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방 대학교들이 굉장한 위기에 놓여 있잖아요. 네. 지방 소멸 위기. 예. 그러면 지방 소멸 위험 지역들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아세요? 한국 학생 없으니까? 유학생들. 중국인 학생입니다. 반 이상이 중국인 학생이에요. 그래요. 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반 이상이 중국인 학생이에요. 그럼 중국 학생 안 보내면 어떡하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대학에 중국 학생을 만약에 안 보내면 그러면 거기 숙소 제공했던 혹은 그 인근에서
식료품 팔았던 네. 식당들은 이게 한두 가지 경제 파급 영향이 아니에요. 관광객 안 보낸다. 관광업 죽겠지. 여행업 죽겠지. 뭐 그것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몇 가지만 논해도 이게 한두 가지 영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도 했냐 이거예요. 근데 최근에 내가 이런 말씀은 어디까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중국의 과잉 생산이 이슈가 됐었어요. 과잉 생산. 네. 네. 저는 그 과잉 생산을 한 몇 개월 전에 제 채널에선 다뤄드렸었어요. 근데 그 과잉 생산 논란은 서방의 표현이에요. 굳이 따지면. 왜? 전기차니 뭐니 너무 값싸게 들여온다. 너무 많이 만든다. 그래서 자국 산업을 좀 앗아간다. 독일 같은 경우 폭스바겐 사태 있었고 작년에 0.3%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0.0% 제로 성장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네. 세계 GDP 3위,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근데 이래서 과잉 생산하지 마라. 보조금 받아서 과잉 생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중국은 중국대로 승부수를 거는 겁니다. 생산량을 늘려서 대량 생산하면 그게 뭐를 만들어요?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요. 그래서 값싸게 내놓는 거예요. 네. 중국도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그렇게 치는 겁니다. 근데 그 회의 테이블에 갖고 온 그 안건, 첫 번째 안건이 중국 과잉 생산 대응 전략이에요. 하나가. 그럼 이 용어가 만약에 정부 입장으로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가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니 중국의 우리의 저가 전략을 과잉 생산으로 니네가 데피니션을 정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대립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산적돼 있고 뭐 안타깝지만 어떤 주변국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아니라는 거 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아닌 네. 상황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할 수 없는 정치적 국면인 거죠. 좀 더 우려되는 부분은 아직 트럼프 2.0 시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네. 아직은 아니고 내년부터 이제 시작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도 되게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진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고 너희 동맹인데 왜 그렇게 행동하냐. 중국 제외하고 미국에 붙어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게 됐을 때 또 한국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될 거잖아요. 내년에 그럼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하기 시작하면 한국에 또 어떤 영향들이 또 미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트럼프가 자국 안에 전산업, 그러니까 특히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 미래 유망 산업들이 대부분 일론 머스크가 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미래 유망 산업들, 그게 다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예요. 예를 들면 우주 산업, 자율주행차, 네. 그리고 그게 가동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AI가 필요하고, AI가 나홀로 가동이 안 되니까 반도체가 필요하죠. 네. 그리고 전기차와 배터리, 다 일론 머스크가 영위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 내에서 그러면 트럼프가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미래 유망 산업에 있어서 그 밸류 체인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밸류 체인이 너무 분산되어 있다. 네. 왜 반도체를 미국은 설계만 하고 설계 잘하고 일본은 소재를 잘하고 뭐 예를 들어 대만은 파운드리 제조를 잘하는데 왜 이 밸류체인이 분산되어 있지? 미국 내에서 설계도 하고 미국 내에서 소재도 하고 미국 내에서 제조도 해야지. 이게 트럼프의 그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래 유망 산업을 밸류체인을 다 끊어버리고 미국 내에 재배치하겠다. 이게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갖가지 것들을 다 제안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도 관세 올릴 거야. 관세 올리는 얘기가 뭐예요? 관세를 왜 올릴까요? 비싸게 수입하려고? 그건 굉장한 착각이에요. 미국이 관세 올리면 물가 올라요? 누구의 주장이었을까요?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시거든요. 미국이 관세 올리면 물가 오른다. 그게 누구의 주장이었을까요? 해리스 민주당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들, 미국의 주류 언론사들이 다 민주당을 제가 민주당이 맞다, 공화당이 맞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트럼프는 바이든 때문에 인플레이션 왔다. 바이든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이 다 가난해졌다. 바이든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 왔고 전쟁도 못 끝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세했던 거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트럼프가 오면 그 인플레이션 더 못 잡는다. 트럼플레이션 온다. 관세 올리는데 인플레이션 더 오지 않겠느냐. 그럼 그것을 누가 기사화한 거예요? 미국의 주류 언론사들이. 그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뭐 했을까요? 복붙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정말 인플레이션 올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네. 아닐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안 올 수도 있다. 안 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안 올 수 있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 일단 관세의 개념이 뭘까? 관세가 뭐예요? 수출할 때 붙는 세금. 그걸 왜 매겨요? 비싸게 수입하고자? 그건 아니에요. 중국산을 비싼 물건으로 만든 다음에 수입하려고요? 이 그림 보세요. 관세의 개념이 뭐예요? 장벽입니다. 장벽. 뭐 하기 위한? 수입을 안 받기 위한 장벽이에요. 네. 안 받아서 뭐 하겠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 네. 그럼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호하고자 하는 산업에 자국 우선주의로 자국에 유리한 영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중국산이든 뭐든 수입 안 받겠다. 그럼 정말 물가가 오를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요. 자, 퀴즈 나갑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를 높게 부과하는 나라일까 아닐까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네. 보세요. 적어도 농산물에 있어서는 한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57%예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수입이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런 거예요? 농부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뭔지 아세요? 그런 식으로 유추해 보세요. 쌀이요, 쌀. 네. 몇 퍼센트일까요? 모르겠어요. 찍어 보세요 한번. 60%? 더 써요. 80%? 더 써요. 90%? 훨씬 더 써야 돼. 100% 뭔가요? 네, 훨씬 더 써야 된다. 200%? 훨씬 더 써야 돼요. 그래요? 300%? 더 써야 돼요. 500? 넘어요. 513%. 와. 쌀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 513%를 내야 된다고요? 그 513% 관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뭐예요? 쌀 가격을 비싸게 올리기 위함이에요? 쌀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관세의 근본적인 목적이 뭔지 봐야 돼요. 수출하지 마. 대신 공장을 미국에 줘. 트럼프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물가 오를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나라들 또 같이 관세 올리겠죠. 네. 같이 관세 올리는데 우리 미중 패권 전쟁 기억하셨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미국이 역사적으로 관세율이 떨어졌었어요. 떨어지다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를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릴 때 이 그래프 보시면 중국이 가만히 있나요? 같이 끌어올리나요? 같이요. 같이 끌어올려요. 네. 그럼 트럼프는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아요. 네. 그러면 서로 관세를 끌어올리면 너도 나도 장벽을 치는 거예요, 서로. 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역량이 줄겠죠. 네. 세계 교역 물동량이 줄겠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주가가 곤두박질 친 그 기업이 누구죠? 물류? 네, 어떤 기업? 혹시 아세요? 해운? 일론 머스크는 웃었지만 해운사 머스크는 울었습니다. 가장 곤두박질 친 기업입니다. 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시대가 오겠구나. 그러면 교역량이 감소하겠구나. 각국의 기업들의 생산량이 줄겠구나. 이게 무슨 효과죠?
경기 침체적 효과예요. 네. 경기 둔화적인 효과라고요. 경기 둔화인데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논리적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 제가 예. 실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증적으로 언제? 이미 1기 때, 트럼프 1기 때 관세 끌어올리는 구간에 정말 물가가 올랐을까?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입니다. 관세 끌어올리면서 18년 이후로 오히려 2.2% 언더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목표 물가가 2%인데 2% 언더로 떨어졌어요. 중국은 어땠을까? 중국도 떨어졌습니다. 3%를 훨씬 상회하던 물가 상승률이 2%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그래프 보세요. 2018, 19, 20년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록하던 기간입니다. 이때 저 방송 제안 받을 때, 출연 제안 받을 때, TV 토론해 주세요 라고 제안 받을 때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옵니까? 디플레이션 정말 옵니까 안 옵니까? 잃어버린 20년 일본처럼 되는 겁니까? 그 주제였어요. 실증적인 데이터들도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 정말 인플레이션을 용인할까? 트럼프라는 인물이 정치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치적으로도.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계속 바이든을 비판하면서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만들었다. 네. 그래서 고금리 왔다.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다. 그래도 정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한 사람인데 인플레이션을 용인할까? 무조건 잡겠죠. 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게 트럼프가 원래 뭐 하던 인물이에요? 사업, 부동산. 무슨 사업? 부동산 개발업 했던 네. 사람이에요. 금리 인하를 좋아해요? 인상을 좋아해요? 인하를 인하를 좋아하죠. 그 누구보다도 금리 인하론자예요. 또 세계 많은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금리가 좋아요? 낮은 금리가 좋아요? 낮은 금리가 낮은 좋죠. 금리. 네. 기업들은요, 제로 금리로 이만큼 돈을 빌려다가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야? 그것처럼 매력적인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큰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라도 낮은 금리를 유도해야만 해요. 네. 그리고 그걸 약속한 거예요. 내가 당선이 되면 고물가 끝난다. 고금리도 끝난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방면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네. 금리 인하론자에게.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온다기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작용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트럼프 시대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를 그림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정말 잘 모색을 해야 되겠죠. 네. 네. 근데 그냥 단순히 고민 안 하고 인플레이션 올 거라고 상정해놓고 대응하면 정책도 엇박자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트럼프가 가져올 그 소용돌이가 뭔지를 좀 명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이렇게 저물가 이제 저금리 시대로 가고 그러면 또 그에 따라서 또 반대적으로 한국도 영향을 받을 거잖아요. 네. 한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돼요? 어쨌든 정말 트럼플레이션이 올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르죠. 근데 저도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안 온다라는 생각인데 올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하를 못 하겠죠. 못하죠. 예, 파월은 2026년 5월까지 계속 임기를 다 할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봐가면서 물가가 다시 반등하는데 어떻게 금리를 인하합니까? 그래서 지금의 금리가 종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추가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가가 다시 튀면. 네. 반대로 물가가 잡힌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어려운 난국 속에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려 할 텐데 인하할 카드도 없죠. 왜?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부담이 되니까. 가뜩이나 강달러인데. 그런 숙제가 하나 주어지고요. 반대로 트럼프발 인플레이션이 안 온다.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 상당 부분 잡혀나간다. 그러면 미국은 적극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되죠. 그럼 우리는
덜 부담을 느끼고 우리도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할 여지가 생기는 거죠. 금리 격차를 고려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미국의 거시경제적인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그 통화정책 기조가 달라지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뭐 설비 투자나 고용 일자리나 소비나 소득 수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렇게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그 트럼프의 의지대로 저물가 저금리 시대로 가는 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역시 이것도 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또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집값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트럼프발 인플레이션 오고 그래서 오히려 다시 금리 인상하고 한국도 다시 금리 인상해서 네. 집값 한번 대대적인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이해관계에선 그럴 수 있어요. 네네. 반대로 나 지금 대출이 이만큼이나 있고 내 집 이게 내 30년 동안 일해가지고 모은 전 재산을 가지고 산 집인데 이 집값이 더 떨어지면 안 될 텐데 하고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 집 마련하는데 대출 이만큼 줬는데 금리도 계속 올라가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시나리오가 나한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긴 것과 달리 이렇게 시 쓰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시를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네. 그 시를 제가 혹시 부탁을 드리면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첫눈이 주고 간 풍광. 첫눈은 풍광을 주고 첫눈은 설렘을 준다. 연인에겐 겨울꽃이 되고 아이에겐 놀이터가 된다. 모두에게 똑같은 눈이지만 모두에게 똑같은 의미는 아니다. 군인 아저씨에겐 비상이 되고 경비 아저씨에겐 노고가 된다. 금리 인하는 눈이다. 누군가에겐 풍광이요. 누군가에겐 노고다. 누군가에겐 눈물이요. 누군가에겐 눈꽃이다. 눈은 의미를 준다. 서로를 이해해야 할 의미. 첫눈과 한은의 금리 결정을 보며 이날의 소회를 시로 쓰셨군요. 첫눈 내린 다음 날 금리 내렸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근데 금리 인하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를 원하는 계층도 있을 것이고 아닌 계층도 있을 거고 이해관계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뭐가 맞다 틀리다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서로 자기 이해관계 입장에서 싸우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눈이 내려야 될 땐 내리는 거예요. 눈이 내려야 될 땐 내리는 거라고. 눈 내리는 것을 갖고 싸우면 안 돼요. 눈이 내려야 될 땐 내리는 거야. 눈을 내리고 말지는 총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특정 이해관계의 입장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 무주택자를 고려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고 유주택자를 고려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고려해서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고요. 경비 아저씨를 고려해서 눈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눈이 내릴 때는 내리는 거고요. 눈이 안 내릴 때는 안 내리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물가 상황, 경기 상황, 또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정한 금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싸우는 거죠. 왜 눈 내렸냐? 왜 눈 안 내렸냐? 눈 더 내려야 된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그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내 이해관계를 보시지 마시고요. 금리 결정은 내 이해관계를 보지 마시고 거시경제를 보십시오. 나를 제외시킨 거시경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는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드려요. 정치적인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경제를 분석하면 무조건 바이어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민주당의 편에 서서 지금 경제를 판단하면
이 정치적 불안 때문에 경제는 엄청난 정말 폭망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관계를 고려하니까. 네네. 근데 예를 들어 이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부정적인 영향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얘기한다면 마이너스 10인 것을 가지고 마이너스 100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네. 반대로 이쪽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아무 영향 없다. 정치적 리스크가 언제는 없었느냐. 경제적 영향 0이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중립적인 시각으로. 네. 어떤 이해관계 입장에서 경제를 고려하고 경제를 진단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네. 굉장히 미스하는 겁니다. 정치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사람이니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분석하고 싶다라는 거고, 정치와 경제는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 있지만 네. 정치적인 편에 서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얘기를 드려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역시 왜 그럴까요? 연관관계가 깊으니까. 정치적 이해관계를 갖고 제 얘기를 들으시니까. 그렇겠죠. 왜 정치적인 입장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않느냐? 일단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분명 눈이 내렸지만 누군가에게는 눈물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눈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비판하고, 그렇죠. 예, 예. 너무 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의견들이 많이 그게 있어서 더 안타깝습니다. 예. 경제는 경제거든요. 네. 예. 네.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고, 그러면 또 좀 궁금해지는 게, 하느니 이례적으로 2번 연속 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그건 좀 어떤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결정한다. 네. 그럼 총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하냐? 첫 번째, 한국은행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한국은행법 1조 1항. 당연히 1조 1항은 뭐겠어요? 설립 목적이겠죠. 한국은행을 왜 설립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고 시작합니다. 1조 1항에. 그러니까 한국은행, 중앙은행을 이름을 달리 제가 표현해 본다면 물가 안정 기구입니다. 네. 첫 번째 목적이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을 못 시켰다? 한국은행은 실기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물가 안정. 두 번째는 뭘까요? 물가 안정을 통해서 한국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게 설립 목적이에요. 그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경기 안정입니다. 경기 안정. 경기가 불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목적은 주로 외환 위기나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세 번째 목적으로도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결정이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금리 결정은 전 심지어 여기 이렇게 떠다니는 먼지의 개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이 금리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네. 집값에도 영향을 미치고 가계부채도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도. 혹시 자녀가 있으세요? 있습니다. 몇 살이세요? 지금 11살. 그럼 11살 아이의 아이스크림 소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금리 결정은. 그만큼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첫 번째, 물가 안정.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마침 그래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지금 2%라는 목표 물가를 하회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체감은 그렇지 않은데. 네,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 예. 이 질문은 잘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체감 입장에서 그것도 역시 이해관계예요. 체감 물가는 이해관계예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과 그렇죠. 또 공급자 입장이 다를 테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릅니다. 사과 농부 입장에서 사과값 비싸다고 그러면 눈물을 흘립니다. 안 그래도 손해보고 파는데. 그렇죠. 예. 이해관계예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설명드리고 갈게요. 아직 물가 높은데 왜 물가가 떨어졌다고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저는 물가가 떨어졌다고 한 적이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했죠. 네. 물가는 여전히 1.3%나 오르고 있어요. 이미 치솟은 물건 가격에 1.3%가 또 오르니 정말 미치도록 힘든 거죠. 되셨죠? 네네. 체감 물가가 비싸다.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체감 물가를 고려하지 않아요.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아요. 물가 상승률,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물가를 구성하는 변수가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이에요. 그럼 오르는 품목이 나의 체감 물가겠죠. 나의 체감 물가는 최근 급등한 물건 가격이겠죠. 그렇죠. 배추 가격, 네. 사과 가격. 근데 안 오른 물건도 있어요. 그리고 그 체감 물가는 아마도 지난달 소비 가격 대비 이번 달 소비 가격일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체감 주유비는 지난번 주유비 대비 이번 주유비예요. 그러나 물가 상승률은 지난번 대비가 아닙니다.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근데 전년 동월과 비교했을 때 에너지 가격은 오히려 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네. 예, 그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집 가격도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 가격 지금 상승세가 둔화됐잖아요. 22, 23, 24 조정 국면이잖아요. 집 가격 포함되면 물가 상승률 더 떨어지는 거예요. 22, 23, 24 전반적으로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더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반영한 물가 상승률은 더 떨어져 있어야죠. 전년 동월 대비라니까요, 항상. 네. 그러니까 그 체감 물가와 이 물가 상승률은 다른 거예요. 근데 한국은행은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2%를 언더로 찍고 있으니까 사실 물가만 고려하면 이건 실기한 겁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물가 상승률 실제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한다. 그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그 모습을 체감가게 말씀드리면 30년 전 임금과 지금의 임금이 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안 괜찮죠. 여러분 30년 전 임금과 지금의 임금이 같으면 괜찮아요? 말도 안 되죠. 다른 나라는 임금이 다 올라가는데 일본만 임금이 정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네. 자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펑펑 써요. 일본 국민은 서빙하고 있어요. 처절함을 느끼죠. 30년 전엔 내가 나가서 막 썼는데 아무렇지 않게 썼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럼 잃어버린 30년 와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금리는 3%고 물가는 1.5%인데 과중한 물가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앞에 제가 경기 안정이라고 했어요. 네네. 경제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앞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9%라고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역시 금리는 3%고 경제 성장률은 1%대 중후반인데 이건 높은 금리죠. 네. 중립금리를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자꾸 생각하면 경기 침체 와도 된다는 뜻인가?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은 이런 말씀하죠. 금리 인하한다고 내수 경기 부양됩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누가 소비합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소비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금리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같은 조건 하에서는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합니다. 네. 신사업 투자합니다. 네.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선이에요. 금리가 떨어지네? 신사업 해봐야지. 그러면 기업들조차고 금리 인하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기업들이 신규 투자하면 그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자리가 많아져요. 네. 그러면 취업자가 많아지니까 평균 소득이 늘겠죠. 그럼 평균 소득이 늘면 뭐가 소비가 일어나죠. 소비가 늘어나죠.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더 뭐 하려요? 더 생산해야겠죠. 더 투자합니다. 이게 뭐죠? 선순환. 선순환이죠. 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내수 경기 부양이라는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한다고 정말 선순환 될까요? 금리 인하 금리를 인상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네. 다른 노력도 필요하지만 한국은행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은 금리를 인상, 동결, 인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세 가지 선택지 중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조금의 희망이라도 인하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네. 두 가지 걸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금융 안정이에요. 금융 안정 바운더리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 하나가 부동산, 그 다음 하나가 가계부채, 그리고 하나가 외환 시장입니다. 근데 특히 부동산, 집값 상승 국면인데 금리까지 또 인하하면 더 상승하는 거 아니야? 걱정되겠죠. 가계부채 늘어나는데 금리까지 인하하면
가계부채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위험 요인이 있죠. 그걸 우려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한 겁니다. 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이건 괜찮냐는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그래서 한국은행의 판단은 이것도 위중하고 이것도 위중하지만 뭐가 더 위중한지를 판단한 거예요. 둘 다 안 좋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덜 안 좋은 선택을 한 거예요. 네. 네.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판단하신 게 맞고 또 한 가지는 한국은행의 책무는 이겁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는 국토교통부가 해야 될 일이고 금융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금융위가 추가적으로 부동산 이 폭등을 막기 위해서 금융 규제를 더 강화한다든가 스트레스 DSR 2단계, 3단계 더 빨리 앞당긴다든가 DTI, LTV를 더 규제를 강화한다든가 금융 규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한국은행은 이 사안이 더 위중하니 금리 인하하는 것이고 다만 거시안정대책, 금융이 너네가 좀 똑바로 해라 이거예요. 국토부 가만히 있지 말고 추가 공급을 한다든가 부동산 규제를 더 마련한다든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그걸 부작용이라고 본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너네들의 책무가 있다. 이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고려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외환시장인데 강달러 기조 속에서 이 와중에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야, 더 높은 강달러 그럼 수입 물가 올라가고 물가 부담될 것이고 또 강달러 야기되면 외국인 자금 유출되고 뭐 이런 것들이 걱정되죠. 역시 뭐가 더 위중한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겠고 네. 물론 국내 이 정치적 불안이 추가적인 강달러를 야기한 건 맞지만 지금의 소위 구조적인 이런 강달러,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올라간 것은 트럼프 이펙트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원달러 환율은 어쩌면 뉴노멀이다. 강달러는 뉴노멀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또 트럼프 이펙트로 선행적으로 강달러가 나타난 것이고 25년이 되면 그거보다는 환율이 조금 안정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망에 기초한 판단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제가 한국은행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은행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뭐가 더 위중한가를 판단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시 금리 인하를 원했던 사람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울고 웃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울고 웃을 일이 아니라 그냥 금리 인하라는 그 결정, 피벗이라는 결정은 내려지는구나. 그럼 나는 그것에 맞게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거였는데요. 그러니까 2025년에 전망하시면서 피벗의 시대가 될 것이고 저성장 고착화가 세계적으로, 한국적으로도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질 시대에 좀 대비해서 좀 큰 포트폴리오나 방향이랄까요? 그러니까 자산을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와 이거 원화를 갖고 있는 게 말이 돼? 국장에 돈을 넣어놓는 게 맞는 걸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대주제가 소위 미국 예외주의입니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말을 쓴 이유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정말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IMF, OECD, 월드뱅크 모두 다 하나같이 기존의 장기 평균 성장률보다 올해 내년 훨씬 못한 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성장 고착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지금 보여드리는 경제 위기랑은 달라요. 이게 세계 경제 위기가 왔었던 그 시점들을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는데 그 경제 위기 왔었을 때와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보세요. 경제 위기가 아니라 L자형 저성장이에요. 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 온다
하고 뭐 우르르 쾅쾅 막 천둥 이런 썸네일 영상에 한 400만 명이 노출되어 있고 경제 위기 안 옵니다. 저성장 고착합니다. 그러면 한 10,000명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에 좀 많이 시달려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세계 경제는 이렇게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다.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예외가 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미국이라는 이런 거대한 GDP 1위 국가가 올해도 2.8%, 내년도 2.2%,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어요. 5.5%까지 금리 인상한 나라 맞아? 그니까요. 41년 만에 인플레이션 9.1%라는 41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나라 맞아? 할 만큼 이렇게 예외가 되는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답변 드리고 싶어요. 보시는 것처럼 돈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요. 예. 첫 번째 주식 펀드 자금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고 채권 펀드 자금도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흥국, 기타 선진국 유입액은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는데 미국으로 거의 다 쏠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짙은 파란색 선분 보시면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2000년대 33% 수준이었다가 지금 55%를 상회합니다. 절반 이상을 갖고 있네요. 절반 이상이 미국 주식입니다. 야.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쏠리는 거예요. 계속 쏠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쏠렸고 앞으로도 쏠릴 거라는 거죠. 특히 트럼프 시대에는 세계 경제를 저성장 고착화시키고 미국을 우선주의화하는 과정에서 돈은 어디로 움직일까? 또 트럼프는 계속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왜 우리 미국이 경찰적 지위를 해야 되느냐? 빠지겠다.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그러면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돼요. 미중 패권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중국 경제는 더 성장세가 둔화되고 유러피언 국가들은 이미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어느 나라에 돈이 더 유입될까요? 또 미국. 예. 또 미국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하에 놓여 있다라고 좀 의견을 드릴게요. 근데 미국은 또 어떻게 달려가느냐면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데 미국의 테크놀로지 기업들 주로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맥7이라고 하죠.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이 7대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R&D 지출을 정말 엄청나게 늘립니다. 근데 R&D 지출을 늘린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 키워나간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죠? 근데 이들이 R&D 지출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데도 영업이익이 엄청나요. 자료 한번 보시면 이 테크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체 S&P 500 기업 중에 약 한 15% 차지하는데 이익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25%가 넘어요.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면 40%에 육박합니다. 그만큼 이 테크 산업, 테크 기업들의 더 많은 기대를 걸고 그렇게 R&D 예산 지출을 늘려나가는데도 이익이 많을 만큼이고 그리고 그만큼 R&D를 지출을 더 늘려요. 이익이 많으니까. 네. 지출을 늘리니까 미래 기대가 또 크죠. 이 계속 선순환인 거죠. 테크 기업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더 많은 돈의 쏠림이 있다 보니까 미국만 예외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책에다가는 제목으로는 이 챕터를 미국 나홀로 골디락스 이렇게 썼어요. 네. 이건 약간 작가적 감성으로 쓴 거고 네네. 정식 표현은 미국 예외주의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 모습이 글로벌리 전개될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와, 어제도 계속 상한가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치던데 어젯밤에도. 되게 재밌는데 끝없이. 어젯밤에도 그러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주식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런데 S&P는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뜻일까요? 그죠? 네, 어마무시하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예.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일 탄핵 안에 대해서 가결 부결을 앞두고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그 파장이 어떻게 될까요? 가결되었을 경우, 부결되었을 경우. 일단은 뭐 이건 다 의견이니까요. 예. 다만 이제 매는 먼저 맞는 게 좋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현재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의 74% 정도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는 응답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다수가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가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루 이틀 며칠 정도는 조정이 돼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것을 경험했겠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4년 만에 경험을 하는 거가 될 테니까, 그러면 금융시장은 좀 일시적인 혼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돈 속에서도 소위 뭐 민주당 뭐 대표의 테마주라든가 이런 쪽은 더 힘을 받을 수는 있죠. 저는 그런 투자를 추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건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는 뭔지 모르겠다 하는 일이 있으니까 일단 떠나 있자 하는 움직임도 상당 부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결정이 토요일이고 그리고 일요일이 지나서 월요일 날 주식시장이 개장될 테니까 제 생각에는 그 월요일쯤에는 그 혼돈 상황이 조금 잠잠한 상태로 주식시장을 맞이하니까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바닥 찍었다. 제2의 모멘텀이다. 다시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도 모르지만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반대로 부결됐다. 그러면 또 혼돈이죠. 네. 왜냐하면 70% 이상이 74%가 탄핵을 원하는 상황인데 원하는 대로 방향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이 시민들 어떻게 할까요? 반응이. 혼란스럽죠. 거리로 나올 수 있어요. 지난번 촛불 집회처럼. 그렇죠. 촛불 집회처럼. 그리고 이 정치권에서는 제2의 제3의 그 탄핵 준비를 또 할 겁니다. 예. 물러서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제2의 제3의 뭐 탄핵 시도가 있다든가 정치적으로 대립된 상태가 있다든가 그리고 국민들이 뭐 이렇게 거리로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어떤 그 장기화될 수 있다. 정치적 대치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 그것은 어쨌든 자본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겠죠. 또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탄핵이 만약에 가결된다 하더라도 2차 계엄, 3차 계엄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때는 정말 그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무력 시위라든가 무력 충돌, 뭐 유혈 사태 절대 있어서는 안 됐지만 뭐 그렇게 전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음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결과도 결과지만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어떻게 이 일들이 전개될지.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조언 드리는 걸 제가 기피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잘 모르겠다. 여러분도 잘 모르시고 저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때 돼봐야 알잖아요. 그 모르겠다 하는 것을 바로 불확실성이라 하고 이 자본시장에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네. 그런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립니다. 그래서 저희
김강석 교수님께서 늘 다음에 그런 경제를 전망해 주셔서 제가 그 중간에 지나면서 지난번에 책 읽을 걸 했던 적이 많아요. 워낙 지점들을 잘 찍어서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잘 전망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2025 그 피벗의 시대 새롭게 써주신 책에 굉장히 다방면의 기업으로서 국가로서 나라로서 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다뤄 주셨으니까요. 한번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고요. 많이 혼란하지만 결국에는 각자 자기 할 일 잘 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쪽으로 좀 더 바라봐야겠다.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지점들을 굉장히 잘 알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늘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관계에 떠날 수가 없잖아요. 네. 내 이해관계. 네. 근데 늘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어떤 현상들을 조금 더 객관화해서 좀 봐야 될 때다. 더더욱 더 좀 냉정하게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방금 로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고 있던 일 꾸준하게 열심히 해가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좀 냉정한 시각을 갖고 잘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요. 네네. 저도 마무리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린다면 제가 그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면서 사실 1년 동안 저를 이제 그 책에 갈아 넣거든요. 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26년 전망서를 쓰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갈아 넣고 있는데 1년 동안 공부한 거, 1년 동안 제가 분석한 거, 제가 보고 들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해서 함축적으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지난 1년 동안 제가 그 여러 문서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다가 가장 그 마음속에 와닿았던 그 문장이 있어요. 네. 그게 7월 FMC 회의 때 성명서가 발표되는데 그 성명서에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물론 통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니터리 팔러시 통화 정책 의사결정은 무엇을 고려하냐면 토털리티를 고려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토털리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근데 뭐 대신에 rather than any particular data point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경제를 볼 때 나의 이해관계 입장에서 아니면 내가 경험한 물가에 기초해서 나의 체감에 기초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네의 집값에 기초해서 내가 하고 있는 업종에 기초해서 내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자영업이면 내 식당 경기가 한국 경기가 아니에요. 우리 동네 집값이 전국 집값하고 달리 갑니다.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와 전체 물가는 또 달라요. 근데 많이들 이게 통화정책 의사결정이 any particular point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totality를 고려한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경제를 들여다보는 면도 또 여러분이 여러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면도 어떤 특정 일부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이해관계, 저쪽의 이해관계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서 들여다보는 게 미스저지를 안 할 수 있게 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게 너무 저는 감동 깊어서 이 문장을 그 프롤로그에 인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나눈 대화가 사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런 우리 새로 쓰는 이 역사에 대한 경제사라고 본다면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서 역시 뭐 저도 정답이 아닐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토털리티는 이렇다라고 그냥 견해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네. 교수님 말씀해 주시는 내내 어떤 근거로 어떤 생각에서 이런 추론을 하셨는지 다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는 건 이제 개개인의 본인의 몫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되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또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너무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에 또 좋은 책 나오면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